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중국 3대 폭군 중 한 명인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양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익히 들어본 적 있는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 유명한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 대패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는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는 이중인격의 굉장한 연기파 배우였고, 황제로 등극한 후에는 백성에게 엄하고 자신에게 관대했던 사이코패스 기질이 아주 다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양제의 이름은 양광으로 아버지 양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양견은 수문제였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백성들을 아끼는 좋은 황제였죠. 그런 수문제가 황제로 즉위하자 양광은 13세의 나이로 진왕의 자귀를 받았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가 또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형이었던 태자 양용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향락에 빠져 있었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인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문헌황후는 태자가 탐탁치 않았죠. 그런데 훗날 수양제가 되는 양광 또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처소로 찾아올 때면 청렴하고 여색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를 했는데요. 일부러 옷도 해진 것을 입고 다녔으며 예쁘고 젊은 여자들을 숨기고 늙고 추한 여자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줄이 끊어지지 않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검은 거를 두었는데, 수문제는 그것을 보고 둘째 아들 양광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죠. 또한 사냥을 나갔을 때 소나기가 와서 시종에 비옷을 주자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입을 수 있냐며 연기했고, 그 일에 대해 들은 수문제는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께는 착한 척 연기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형 양용을 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와 모략을 일삼았죠. 어머니가 태자의 궁에 찾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양광은 예쁜 궁녀들을 태자궁에 보내 형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고, 수문제가 아플 때면 태자가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성과를 이루어내 결국 양용이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양광이 태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피눈물 흘리며 슬픈 척 연기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하죠. 아내의 죽음에 우울증에 걸린 수문제는 결국 중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 양광은 한 신하와 함께 수문제가 죽고 난 후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서찰을 주고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한 궁인의 실수로 그 서찰이 수문제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양광의 야욕을 알게 된 수문제는 이런 양광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분노했죠. 그리고는 곁에 있던 신하에게 양광을 태자에서 폐출하고 다시 양용을 태자로 삼으라는 조서를 쓰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양광은 군사들을 동원해 황궁을 장악했고 아버지를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 양용 또한 군사를 보내 죽였습니다. 그렇게 황제로 보위에 오른 양광은 드디어 수양제가 되었죠.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아버지의 첩인 진귀인을 강제로 범했고, 아버지인 수문제가 평생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나라의 부를 순식간에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만리장성을 보수했고 2700km에 달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대운하 건설에 동원된 한해 인원만 1억 5천만 명에 달했고, 운하건설 중 실수라도 한 번 생기면 관리자와 인부들이 줄줄이 강가에 생매장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듯한 일정에 온몸이 부르트고 심지어 살이 썩어 구더기가 끓기도 했습니다. 대운하 이외에도 수십 개의 행궁을 만들었고 크기가 10리가 넘는 인공호수를 파기도 했으며, 낙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아 낙양의 봄날 풍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궁녀들을 시켜 비단의 꽃잎처럼 잘라 나무에 가득 붙이기도 하는 등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3만 명이 넘는 악대와 광대들을 불러 모아 공연을 하게 하기도 했는데, 공연에 필요한 복장을 만드느라 나라의 옷감이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번 어디로 놀러갈 때면 대규모 선단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대규모 선단을 만들 때 투입된 사람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신의 배에는 금으로 치장해 굉장히 호화스러웠고, 한번 놀러갈 때마다 1000척이 넘는 배를 동원했고, 그 배를 호위하는 군사가 또 굉장히 많았으며 거기서 드는 비용 또한 말도 안 되게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양제가 거쳐가는 마을이나 도시들은 갖은 금은보화와 진귀한 지방의 음식들을 바치다 등골이 휘었는데 그 모든 재화는 백성들을 수탈해서 나온 것이었기에 백성들의 삶은 더 비폐해졌죠. 오죽하면 백성들은 홍수나 가뭄, 메뚜기 떼 같은 천재지변보다 수양제가 자신들의 고을을 지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수양제가 행차하자 길이 막히면 터널을 뚫기도 하고 관풍행전이라는 이동식 궁전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짊어진 노역 또한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손이나 팔을 잘라서라도 노역을 피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팔 다리가 없는 것이 복이다라는 뜻의 복수복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노역할 남자가 부족해지자 여자들을 징용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죽음이 두려워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양제도 건드리지 못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동쪽에 있던 고구려였습니다. 온갖 모략과 갖은 술수를 부리며 드디어 황제가 되어 폭정을 일삼던 수양제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죠. 주위에 있던 나라는 모두 복속시켰고 말에 안 듣는 나라는 군대를 파견해 쑥대밭을 만들기도 했지만 오직 고구려만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고 조공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수문제 시절에도 30만 병력의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었고 그 실패의 여파로 수나라 국력이 휘청일 정도였으니 고구려를 섣불리 공격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양제가 돌궐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고구려 사신을 만났고 그 사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신은 곧장 고구려 왕인 영양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영양왕은 이 요구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거절했죠. 이에 수양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국고를 고구려와의 전쟁에 탕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을 제물로 삼아 전쟁 준비를 마친 수양제는 612년 총 병력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죠. 출발하는 데만 40여일이 소요되었고 그 행렬은 400km에 이르는 긴 행렬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군사수를 동원한 기록으로 남아있죠.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한 100만 육군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성벽을 오르지 못했고 10만의 수군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단독으로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에 대패하여 절반 이상이 괴멸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30만의 별동대를 편성해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별동대가 출발할 때 각 병사들에게 100일치의 식량을 한꺼번에 줬는데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게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몰래 식량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래도 수나라 군사는 우여곡절 끝에 평양성을 포위했지만 이미 사기가 꺾여 싸우려 들지를 않았기에 퇴각을 결정했는데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널 때 을지문덕 장군의 고구려군에 의해 총 공격을 받아 30만 5천 명 중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고작 2,7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게 1차 고구려 원정은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 613년 3월에 수양제는 35만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이번에는 수나라 내에서 양제의 폭정을 보다 못한 예부상서 양현감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수양제가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현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급이었던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에 투항하자 부랴부랴 식량과 무기를 죄다 버려놓고 퇴각했습니다. 양현감의 난에 진압한 수양제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지만 수나라 내에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나라 상황이 엉망이었고 이미 두 차례의 원정으로 국고가 남아나질 않았죠. 수많은 신하들이 고구려 침공을 반대를 했지만 고구려 공격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3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출병한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날이 갈수록 탈은병은 속출했습니다. 고구려 또한 이런 수나라의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차례 수나라군과의 전쟁에서 고구려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2차 침공 때 투항했던 곡사정을 잡아 수양제에게 내주며 형식적으로 항복할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수양제 역시 더 이상 무리해서 고구려를 침공하기엔 너무 타격이 컸기에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모든 군사를 수나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내부는 이미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반란은 120여 건에 달했고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수양제는 수나라의 수도를 장안, 낙양, 강도 세 군데로 나누어 자신은 반란을 피해 강도로 가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정사도 돌보지 않았으며 오로지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소왕후의 말에도 그는 술에 취해 통쾌하게 술이나 마시지 왜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드는가 라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죠. 어쩔 때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좋은 머리로다. 이 머리를 누가 뵐 것인가 라고 말하거나 독을 탄 술을 놓고서 황후와 후궁들에게 만일 적이 오면 네가 먼저 마셔라. 그 다음에는 내가 마시겠다 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자 황후가 왜 그렇게 불길한 말을 하느냐고 물으니 수양제는 세상사 무상하고 인생은 꿈 같으며 빈천구락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 목이 잘린데 무슨 상관이 있고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국가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근위 대장이던 우문화급 우문지급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고 수양제는 죽기 전 희대의 망언을 했는데 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목이 잘리지 않으면 안 되냐 는둥 천자가 죽을 때는 칼을 쓰면 안 되니 독을 가져오라 는둥 나의 시신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울면서 말하는 등 난리를 치다 결국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즉석 교수대를 만든 뒤 그렇게 수양제는 교수형에 처해져 50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수나라의 황족이던 양씨 일족은 거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양유는 3대 황제인 공제로 이연에 의해 장안에서 옹립되었지만 공제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 황제였으며 당고조 이연에게 선양하면서 남북조를 통일한 첫 왕조로서 위세를 떨쳤던 수나라는 건국 이후 고작 40년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멸망했습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바로 수양제를 1순위로 꼽을 정도였죠. 중국의 3대 폭군 중 한 명인 수나라 양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3대 폭군 중 한 명인 후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륙의 스케일답게 후패제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의 행동 때문에 폭군 중에서도 당연 으뜸이었죠. 후패제 유욱은 아버지인 유욱과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자를 써서 아버지는 대유욱, 자신은 소유욱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었는데요. 아버지인 명제는 어느 순간 고자가 되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종친들의 첩들 중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궁으로 데려와서 훗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생모를 죽이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명제는 자신의 부인이던 진묘를 자신의 신복인 이도아에게 주었는데 진묘가 임신하자 그녀를 다시 궁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유욱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유욱은 황실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었고 정통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음 황제가 되긴 되었죠. 유욱은 어릴 적부터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모습을 한 번 보고 모자나 옷 같은 걸 뚝딱 만들어냈고 한 번 연주하는 걸 본 악기 등도 곧잘 연주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 높은 장대나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배고파지면 그제서야 내려오곤 했죠. 그러다 아버지 명제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9살의 나이로 유욱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로 즉위 후 이것저것 잘 만들던 손재주는 훗날 자신이 벌이는 악행의 도구를 만드는 악마의 손재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는 망치, 톱, 송곳, 정, 집게 등 수많은 연장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구들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소중하게 다뤘죠. 하지만 이 도구들은 뭔가 생산적인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을 죽이고 썰고 분해하며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 성인도 안 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잔혹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후패제 유욱의 만행을 알게 되면 너무나 잔인해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유욱은 사람을 톱으로 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깔깔깔 웃어댔고 신발이라는 사람의 보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해 신발의 가족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는데 이에 격분한 신발은 유혹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죠. 그러자 유혹은 자신이 만든 연장들로 신발의 온몸을 갈기갈기 잘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초라는 사람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그의 배를 갈라 마늘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승려를 묶어놓은 채로 몸을 여기저기 자른 후 언제 죽는지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황제로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에서 정반대의 악행들도 있어왔는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종들과 함께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 민가를 습격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가축 등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조리 죽였습니다. 유혹의 이러한 폭정과 황족이 아니라는 정통성을 빌미로 왕족들인 개양왕 유휴범이나 난왕 유경소 등이 난을 일으켰지만 소도성이라는 장군에 의해 난들은 모두 진압됐죠. 소도성과 같이 이렇게 군권을 가지고 있는 명성이 높은 장소에게는 황제도 잘해주고 눈치도 적당히 보기 마련인데 유혹은 눈치까지 없었는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도성에 대한 선 넘은 짓을 마구 해댔는데요. 나무로 소도성을 조각해서 시종들과 함께 소도성 조각에 활을 쏴댔고 심지어는 여름에 우통을 까고 막사에서 자고 있던 소도성의 배에 관역을 그린 후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소도성의 배에 쏴서 소도성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소도성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놈의 폭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한 소도성은 유혹의 신복들과 손을 잡고 유혹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암살 계획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혹은 7월 칠성날 밤 절간에서 개를 훔쳐 술과 함께 먹고는 거하게 취해 궁에 돌아와 양옥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는 것을 보면 바로 보고하라. 보고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골아 떨어졌죠. 그러자 양옥부는 유혹이 만들었던 도구를 이용해 유혹을 죽이고 그의 목을 왕경칙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경칙과 양옥부는 바로 소도성과 손을 잡았던 유혹의 신복들이었죠. 이렇게 유혹은 겨우 14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유혹이 죽어서 기쁜 나머지 만세를 외쳤다고 하죠. 아무튼 왕경칙은 곧바로 소도성에게 유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도성은 즉시 군대를 파견해 황궁을 점령했으며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이에 왕경칙은 소도성에게 바로 황제로 즉위하라고 했지만 소도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모양새가 좋게 보이기 위해 예전부터 권력가들이 황제에게 자리를 빼앗을 때 행해져 오던 전통인 선양의 형태로 황제로 즉위하는 걸 원했던 것이죠. 게다가 소도성은 진태우를 협박해 유혹을 창호왕으로 강등시켰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정의를 위한 정당한 반란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지난 어느 날 소도성은 황위를 선양받아 제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훗날 유성의 두 폭군 중 유자업은 전패제, 유혹은 후패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패제 유혹의 극악무도하고 압도적인 폭력은 전무후무한 역대급 막장 행위이기도 했고 유혹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 살인을 즐긴 연쇄살인마로 기억되어 현재 중국의 3대 폭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중국 3대 폭군 중 한 명인 해릉 양왕입니다. 그는 금나라의 4대 황제였죠. 훗날 황제 자리에서 폐위되면서 왕으로 격하되었고 그래서 해릉 양왕으로 불리고 있지만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서는 왕이라는 호칭도 과하다며 해릉 서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어쩌다 수많은 폭군을 배출해낸 중국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3대 폭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수양제만큼이나 교활한 연기자였습니다. 해릉 양왕이 번왕이었을 때 당시 황제였던 희종은 해릉 양왕을 꽤나 신뢰했었죠. 희종은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그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금나라 태조가 나라를 건국할 때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만히 듣고 있던 해릉 양왕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희종은 굉장히 대견했는데 사실 그것은 희종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죠. 희종은 처음에는 곧잘 나라를 운영했었는데요.
황제가 되고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고 술을 먹고 대신들을 때리거나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죠. 그러한 폭정에 시달리던 신하들은 결국 해릉양왕과 함께 희종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종 다음 황제로 누구를 옹립할 것인가 고민하던 신하들은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해릉양왕은 모두 반대를 했죠. 결국 해릉양왕은 황제할 사람이 나밖에 없네 하면서 다음 황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희종을 잡아 처형시켰고 다음 황제로 해릉양왕이 오르게 되었죠. 그런 황제에 오른 후 착한 척 연기를 했는데요. 신하들에게 짐은 고대의 현명한 군주들을 본받고 싶고 경들의 직언을 듣고 싶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간언해 주길 바라오 라고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병영을 순시했는데 한 병사가 흙이 들어간 밥을 먹고 있는 걸 본 해릉양왕은 그 밥을 빼앗아 먹고는 병사들에게 더 좋은 밥을 주도록 했으며 스스로 낡은 옷을 자주 입었고 심지어 일부러 옷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꿰매게 하는 등 검소한 모습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연기를 해도 결국에는 다 탄론하게 마련이죠. 그런 얼마 안가 지독한 폭정을 시작했습니다. 황제 취임사부터 가관이었는데요. 국가의 대사는 모두 자기가 지배한다거나 남송을 정벌해 남송 황제에게 죄를 묻는다거나 하는 건 그나마 들어줄만 했는데 천하절색의 미녀를 모두 나의 부인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취임사로 하는 등 시작부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젊은 여자들보다 유부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신하들의 아내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여동생들을 강제로 범했으며 자신의 숙모, 처제, 조카 딸들에게까지 그 마수가 뻗쳤죠. 어쩌다 남편들이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제발 유부녀 말고 처녀 좀 건드려라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촌형이었던 희종 황제의 첩을 겁탈하고 귀비로 삼았는데 얼마 안가 그녀에게 실증이 난 그는 귀비의 딸 역시 후궁으로 삼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딸과의 잠자리를 즐길 정도로 악독한 인간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귀비는 궁인과 동성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해릉양왕은 귀비와 궁인을 잔인하게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강간할 때도 당하는 여자의 남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도록 했을 정도로 미치광이에 가까웠죠. 그리고 더 막장인 건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칼로 상대 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신하의 부인에게 남편을 죽이고 자신에게 오라는 명령이자 협박을 했는데 부인은 남편을 독살했고 이후 해릉양왕의 황후가 되었죠. 얼마 안가 해릉양왕은 그녀에게 실증을 내고 찾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 걸려 역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릉양왕은 이러한 여성 편력 이외에도 수많은 폐악질을 해댔는데요. 자신과 함께 희종을 몰아냈던 공신들도 희종 황제를 시해했다는 죄로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렸죠. 또한 그는 거위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온갖 진수성찬을 준비해도 나는 거위고기면 충분하다 라고 할 정도로 거위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좋아하면 문제가 안 되었는데 금나라 거위의 씨가 마를 정도로 거위 요리만 찾았죠. 나중에는 거위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했으며 해릉양왕에게 거위고기를 바치기 위해 소 한 마리와 거위 한 마리를 교환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폭군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안 하면 죽을 병이라도 걸리는 걸까요? 그 역시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 쪽으로 옮겼는데 궁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 하나를 옮기는데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었으며 궁전 전체를 황금으로 장식해서 바람이 불면 금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이 오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궁들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조리 때려 부수고 새로 궁을 다시 다 지었죠. 여기서도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송나라를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며 남송을 정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남송과 화평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남송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했지만 그는 반대하던 신하들을 모조리 처형했으며 어머니인 태우가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고 하자 태우마저 살해하는 폐륜을 저질렀죠. 심지어 어머니의 시신을 불로 태우고 남은 뼈를 물에다가 뿌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의 남송을 정벌 후에는 동으로는 고려, 서로는 서하까지 모두 정복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렇게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병력은 무려 50만 명이나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엔 나라의 재정 상태는 이미 파탄이 나 있었으며 전쟁터에 끌려가는 가족들 때문에 이를 원망하는 소리가 나라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런 상태였음에도 남송 공격은 강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릉양왕의 금나라 군대는 강조차 건너지 못하고 남송과의 전투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했죠. 또 금나라 내부에서는 사촌 동생 완화농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중도 대흥부를 접수했고 거란족 또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해릉양왕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송 정벌에만 집착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릉양왕은 매번 패퇴를 거듭하던 장수들에게 이번에도 강을 건너지 못하면 모조리 사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을 건너자니 남송의 수군에게 몰살 당할 게 뻔했고 강을 건너지 못하면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하자 궁지에 몰린 장수들은 결국 해릉양왕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1161년 어느 날 해릉양왕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막사로 화살이 날아들었죠. 그는 깜짝 놀라며 화살을 확인해보니 그건 남송의 화살이 아닌 금나라의 화살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에 알아차린 해릉양왕은 헐레벌떡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장수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그렇게 해릉양왕은 부하들에게 붙들려 참수형에 처해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해릉양왕의 사촌 동생이던 완화농의 아내는 해릉양왕에게 겁탈당할 뻔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는데 그 완화농이 칼을 갈고 있다가 자신의 아내의 복수를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음 황제인 금세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금세종은 황위에 오른 후 해릉양왕의 태자를 비롯해 그의 자손들을 모조리 몰살했고 해릉양왕도 서인으로 격하시켰죠. 그리고 그의 시신을 황제 묘역에 묻지 않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모래밭에 대충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릉양왕의 무덤은 흔적조차 없다고 하죠. 여담으로 그는 황제였던 당시 몽골의 안바가이 칸을 목마에 못 박아 처형시킨 일이 있었는데 안바가이 칸은 처형당하며 해릉양왕을 향해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그의 자손이 바로 징기츠칸이었죠. 그리고 금나라는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